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임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인문학 강의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같이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엄청나신 분들이어서 고민은 했는데 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어떤 감흥을 혹은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음 내려놓고 편하게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서 저를 되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의 첫 장편 영화는 69세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개봉한 세기말의 사랑 이렇게 두 편의 영화로 네,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광주 이 동구청 인문학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학이나 음악에서 또 발견하지 못하는 제가 접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삶과 어떤 관계 여러 가지들을 좀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제 영화가 관객분들에게도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69세와 세기말의 사랑 영화를 보신 분 네, 많이 없으시네요. 아마도 영화를 좀 보셨으면 조금 더 이 강의가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보지 않으셨어도 혹은 오늘 강연이 끝나고 혹시 집에 넷플릭스 네, 구독을 하신다면 69세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세기말의 사랑은 IPTV에 나와 있어서 네, 혹시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왜 발견자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썼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는 이제 미대를 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현장에서 좀 일을 오래 하다가 다시 시나리오 전공으로 이제 한예종 시나리오 전공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영화를 만들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가 있어야 데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셨던 분이 이창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야기는 만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가 내 앞에 딱 나타날 것이다 라든지 혹은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는 안 풀리던 게 오늘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경우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은데 어, 일단 저 말을 듣고도 이야기는 만난다라는 말을 듣고도 한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는 언제 이야기가 찾아오지? 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지?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제 주변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가끔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사실은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하면 영화 감독이세요? 그러면 또 내 인생이 또 시나리오가 몇 권은 되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가 인제 뭐 영화나 드라마,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것들이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죠. 그냥 제 주변 다 흔하게 있을 테고 또 남의 일상과 삶을 제가 주워다가 그냥 이야기를 만들면 될 텐데 뭐 물론 그중에도 제가 이야기는 되게 구조적으로 재미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써 보고 싶다.'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인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만난다."라는 말은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어 살다가 보면 제가 뭐 어떤 소설에서 어떤 문장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혹은 신문을 봤을 때 어떤 칼럼을 접했을 때 또 그 이야기 외적으로 나한테 탁 와닿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왜 나는 이거를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날까? 왜 나는 이거를 붙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왜 거기에 붙들려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이유를 좀 찾는 과정에서 아 오히려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쓰고는 못 배기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집필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어떤 것을 봤고 혹은 들었고 경험하게 된 것인데 왜 갑자기 그게 나한테 확 왔을까? 그거는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그 필연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좀 발견하게도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인물에게 부여하는 어떤 성격적인 뭐 소위 캐릭터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사람의 일종의 리액션을 나는 감당할 수 있나? 나는 이거를 호응할 수 있나? 혹은 관객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뭐 이런 좀 다양하게 어떤 탈해가 좀 생기면서 어 저 스스로도 질문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인제 이야기로서 플롯이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한다는 건 또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전혀 몰랐던 나를 발견한다.'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뭐 가족 안에서 혹은 이 사회가 어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안에서 혹은 친구들, 뭐 연인들 그 안에서도 그 내가 보여지고 있는 그 뒤편의 나라는 모습을 어 이야기를 만들면서도 자꾸 상기가 되고 또 제가 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를 접했을 때도 그것들이 이렇게 끄집어져 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아 나만 이상하고 특이한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실례로 톰과 제리라는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좀 연령대가 있으시면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톰과 제리를 보면 저는 제리가 그렇게 얄미웠어요. 제리가 약자로 나오잖아요. 톰이 항상 쫓아다니고. 근데 톰은 또 어리석어서 제리가 붙잡히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 네 사고를 치죠. 근데 제 안에 이상하게 제리에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톰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야기를 만나고 제가 이야기를 쓰면서 만나는 이야기들 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어 제 뒤편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혹은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저한테는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결국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 그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늘 이 분야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걸 이쪽 각도에서 바라보네. 그러니까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영화를 보는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혹은 또 제가 잘 정의하지 못했던 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제가 주인공에게 좀 투사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감이 되면서 그 영화가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좀 정돈해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이 두 편의 영화를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오늘 제가 강연한 바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이 강연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 데뷔작이었던 69세라는 영화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영화는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69세 여성이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켜내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일종의 로그라인을 좀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영화들 중에 성폭력을 다룬 영화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걸 준비할 당시에 해외 영화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노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노인 여성을 다 소재로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들은 많아요. 대부분 어떤 뭐 모성애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접할 수 있었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인 노인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에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일종의 희소같이 성폭력 영화는 많았지만 노인 여성의 주인공이 거기에 이따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가해자가 20대 남성이라는 점이 일단 좀 당황케 하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당황스러워하죠. 저도 처음에 이와 좀 유사한 사건을 기사로 접했을 때 좀 놀라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첫 번째 영화는 요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세기말의 사랑이라고 하면 여기 1999년을 통과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저도 1999년이면 대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진짜 막 그런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막 그런 예언 듣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앞에 그 세기말이라는 수식어는 그 1999년의 세기말을 정말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세기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기 왼쪽에 있는 이유영 배우가 연기한 영미라는 캐릭터인데요. 보통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저 여성이 구내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남자 직원들이 야, 세기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 얼굴이 혼란스럽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외모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중의적인 뜻을 가진 세기말의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리 사회가 정한 그 어떤 기준에서 미달된 두 여성이 서로의 삶에 끼어들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삶과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어요. 왼쪽에 이 영미는 좀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성격이고 소심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약간 분장을 조금 추가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빨 여기 이빨이 조금 못생겨 보여서 오히려 좀 더 좀 인상이 다소 비호감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식당에 같은 직원들에게 약간 놀림을 받는 그런 여성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유진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 휠체어를 탄 그 근육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여성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여자가 서로에게 질투와 연민의 어떤 저글링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거가 시작되는지, 이 사람들은 왜 동거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두 편의 영화를 각각 양쪽으로 똑같이 지금 순서를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야기를 만나게 됐고 어떠한 이야기고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첫 영화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음, 저도 의식하진 못했는데 뭔가 주제가 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이 세기말의 사랑에서 그 로그라인으로 썼던 이야기 중에 우리 사회가 정한 어떤 기준에서 미달된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서로의 삶에 끼어들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삶과 사랑을 회복한다. 근데 앞에 그 69세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잘 비춰지지 않은 그 노년의 세대, 선입견으로 좀 보고 있는 그 노년의 세대, 일종의 그 성폭력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년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뭔가 이런 무슨 대단한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쓴 건 아니고 왜 이런 인물들에게 나는 마음이 가고 이 이야기가 왜 내가 쓰게 될까 그런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두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결국 끝내 그들이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다시 자기 삶을 재생하는 뭔가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표절인가? 뭔가 동어 반복인가? 뭐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치만 저는 두 영화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첫 영화를 만들고 이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또 그 영화가 상영됐을 때 첫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거는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첫 화두에 제가 이야기는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69세와 세기말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어떤 것이 씨앗이 돼서 저를 건드리고 또 제 안에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69세 같은 경우는 우연히 제가 어떤 다른 시나리오를 쓰다가
좀 사회면에 어떤 키워드를 좀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 아마 돌봄 노동, 돌봄 여성에 대한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하다가 어떻게 그게 뭔가 나름의 알고리즘이 돼서 이 칼럼을 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성신문에 쓰였던 칼럼인데요. 저는 이 칼럼을 보고 좀 놀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성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본다. 근데 여성 노인이 성폭행의 타깃이 된다.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목이 일단 읽혀서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나이 든 여성은 섹슈얼리티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편견 안에서 그 여성 노인의 성폭력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성을 성폭행을 해?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1차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신고율이 사실은 낮아서 퍼센테이지가 실제 통계 조사보다는 높은데 그 통계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잘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인 여성 그러니까 여성 노인을 무성적 존재로 판단하는 그 사회적 편견이 오히려 가해자들이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체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폭행을 가했을 때 쉽게 도주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신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예측돼서 더 범죄 대상의 타깃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저 문장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저한테만 특별히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인제 쪼끔 어렸을 땐 이게 좀 부끄럽고 그래서 잘 말하지 못하고 엄마한테도 말하는 게 쪼끔 꺼려졌었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하고 막 인제 학창 시절 얘기하다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뭐 아주 흔하게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2차 성징이 인제 일어났을 때 이제 여성들이 속옷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남학생이 뭐 속옷을 이렇게 만지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다든가 그리고 뭔가 체벌이라는 이유로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을 불편하게 만진다든가 그런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랑 같은 친한 영화 감독님들 역시도 다 조금씩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저는 지금 결혼을 했고 열 이제 11살 4 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육아에 인제 막 육아를 막 할 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나는 이제 아줌마가 됐으니까 이제 뭐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저조차도 어떤 그 성폭력의 타깃이 어떤 이제 젊음과 어떤 섹슈얼리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 어떤 칼럼을 보든 어떤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왜 어떤 문장이 어떤 장면이 나를 붙들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칼럼이 저를 계속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그런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도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깨고 싶기도 하고 정말 이거를 몸소 좀 부딪혀서 이야기를 써 보고 싶다. 나는 아직 나이 든 여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다르겠지만 아직 내가 60대 혹은 7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야기를 쓸 때 당사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분명 있었는데 제가 인제 아이 낳고 했을 때쯤이 3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20대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나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60대 70 대가 돼도 지금의 나와 그렇게 많이 다를까?' 물론 물리적으로 내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이제 실제로 좀 더 뭐 게을러지는 지점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은 많이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면 나도 언젠간 또 예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이 칼럼을 만나고 아 그리고 인제 창작자로서는 성폭력 이야기는 많지만 노인 여성이 주인공이고 가해자가 젊은 남성인 경우는 많이 없지 않았나? '아 그럼 좀 해 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이야기는 참 많아요. 한국 영화 중에도 꽤 많아요. 근데 20대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69세 여성의 이야기는 아마 이 영화가 유일한 영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한번 써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인제 다양한 기사들을 좀 만나고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의 사례, 뭐 일본의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인제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플롯을 써 갔죠. 그리고 세기말의 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아까 영화 속에서 유진 역할을 했던 임선우라는 배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희 막내 이모예요. 이 이모가 지금 저랑 띠동갑이니까 50 대이신데 되게 예쁘거든요. 이모가 이 몸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 남자들을 다 후리고 다닐 정도로 할머니가 외출을 못하게 머리를 자를 정도로 정말 예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근육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었죠. 후천적인 거였죠. 근데 이모의 성격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6 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이게 천천히 무너진 거라서 그러니까 형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많고 그러니까 늘 용돈을 타서 쓰고 뭐 그랬죠. 그러다가 인제 근육병이 와서 거의 인제 어 제가 하나 예를 들으면 어느 날 명절 때 엄마 인제 이모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일 때 "야 우리 중에 이모를 지칭하면서 제 팔자가 진짜 제일 상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엄마랑 이모들 너무하다.' 저는 이모를 연민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이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봤을 때 저희 엄마나 이모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름 이제 또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다 돌봄 노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자조 섞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저는 좀 꽤 이해가 됐고 근데 저희 이모가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까다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멋부리기를 좋아했는지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멋부리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모가 장애를 얻었을 뿐이지 이모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인제 자라면서 천천히 알게 된 거죠. 장애는 이모를 수식하는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장애 자체가 이모를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통 장애를 다 소재로 다룬 영화들들 보면은 여러분들 보신 영화들 중에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구도를 많이 써요. 장애인인 경우 굉장히 부자야. 그리고 그 상대 역할인 비장애인인 경우는 약간 어떤 계급적으로 좀 낮은 돈이 없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 뭐 프랑스 영화 중에서도 뭐 언터처블 1%의 우정이란 영화도 있었고 항상 그런 구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가지 대단한 결핍이 있으면 그 핸디캡을 다른 곳으로 채워서 그 둘의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한 영화들이 꽤 많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주인공이다 하면 뭐 그 여러분도 아시는 되게 유명한 그 과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음악가,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과학자, 뭔가 장애를 꼭 극복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의 희생 혹은 사랑, 약간 이런 이야기로 점철되고, 아니면 나는 너무 죽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려서 나중에 안락사하는, 뭔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이모는 그냥 소시민이에요. 저기 그냥 장애인 아파트 이렇게 임대로 받아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다육이 식물이 있거든요. 저 이모가 다육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이모는 다육이를 살 수도 없고 물 줄 수도 없어요.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리고 근데 너무 좋아해요. 자기 취향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모 집에 갔더니 홈쇼핑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가 지금은 또 많이 퇴화됐는데 제가 인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리모컨 정도 누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예쁜 접시를 어떤 게 더 이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본인이 접시에 예쁜 과일도 깎을 수 없고 그런데 이모 참 예쁜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머플러를 하고 가면 "야 선혜야 너 그거 너무 예쁘다. 나 주고 가." 뭐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모를 보면서 이모라는 캐릭터가 영화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모, 장애를 가졌지만 이모 같은 캐릭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기말의 사랑을, 원래 제가 이거를 한예종 졸업 작품 시나리오로 썼을 때는 제목이 이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뭐 또 이쁘다라는 말에 나름의 이제 검열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어 좀 제목도 바꾸게 되고 시대도 이제 세기말로 바뀌면서 이렇게 제목이 수정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배우님을, 우리 이모를 한번 만나게 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유진 역할을 한 임선우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읽고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장애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좀 놀라웠어요. 그렇게 만날 일이 없나? 저는 뭐 가족 중에 사실 이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흔하고 그랬는데 그래. 생각해 보면 거리를 돌아다닐 때 휠체어를 끌고 나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들이 외출하기 싫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됐어요. 하기 싫은 건 맞죠. 장애인이 다니기엔 너무 힘든 도시니까. 힘든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고, 혹은 그렇게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 마련일 건데, 저희 이모는 넓은 책모자를 쓰고 햇빛 보면서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가고 싶죠. 너무 나가고 싶은데 제가 이 영화를 첫 시사회를 하는 날 이모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모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모가 못 왔어요. 이유가 보통 영화 시사가 좀 밤늦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애인 콜을 불러서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또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이모라는 캐릭터가 저에게 계속 내재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모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이모를 바라봤을 뿐이지. 그럼 이모라는 캐릭터를 완전한 주인공으로 단독으로 내세워서 이야기를 쓸 때 혹시라도 내가 이모를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좀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모를 바라보는 마치 저 같은 이모를 바라보는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어야겠다. 그 인물을 통해서 관객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저런 유진을 경험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주인공이 한 명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미라는 캐릭터가 저 여성을 만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연민하기도 하는 지점이 분명 있지만 본인보다 너무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이래서 질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처음에 생각했던 로그라인이 비호감인 어떤 비장애인 여성이 예쁜 장애인 여성을 질투하는 이야기 요렇게 좀 구성을 해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기획은 조금 많이 상쇄가 됐는데 그만큼 둘이 만났을 때 서로를 질투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미라는 캐릭터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이 이제 영미고 세기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호감 외모의 비장애인 여성이 실제로 영화 속에서 저희 이모 별명이 실제로 지랄 1급이에요. 지체 1급이 아니라 저희 이모가 정말 또 누워만 있으면서 되게 깔끔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우미 분들이 오시면 그 보호사님들 집에 오시면은 사실 이모의 주로 거동이나 뭐 식사 이런 거를 챙겨주시는데 이모가 자꾸만 수건에서 냄새 난다고 수건을 빨아달라 그러고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실제로 기피 대상 1호였어요. 저 집은 피해야 된다. 저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이모가 영화적으로 정말 제가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캐릭터인데 어쨌든 지랄 1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격 까다로운 장애인 여성으로 이렇게 두 여성을 일종의 캐릭터 영화로 이렇게 만든 영화였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기말의 사랑 역시 제 주변에 가까운 이모라는 인물이 저에게 많은 각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는 두 영화 모두 어떤 편견을 좀 깨부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기존의 어떤 노인은 이럴 것이다. 노년 세대는 이럴 것이다 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의 모습에서 그 전형들을 다 깨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노년 세대의 여성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쉽게는 뭐 꽃무늬 파자마나 어떤 패딩 조끼가 그냥 좀 허름한 아니면 곱슬 파마머리 아니면 성격은 아주 귀여운 할머니이거나 아니면 아주 까탈스러운 할머니이거나 뭔가 그렇게 좀 전형적인 그리고 뭔가 모성으로 가득한 혹은 모성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고부 갈등에서 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던가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미디어나 그 드라마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미지들이 저는 알게 모르게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례 그럴 것이다.' 그거는 정말 너무 편협한 생각이고 되게 한 각도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에서 효정이라는 인물, 저 피해 여성이 예수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효정이라는 인물을 제가 그릴 때 여러 가지 어떤 뭐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단 의상이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대사에도 나와요. 아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동거 여기 지금 대사 보시면은 실제 인제 69 세인 효정이 그 간호조무사한테 인제 치료를 받다가 거기 그 치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일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같이 살고 있는 저 남자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끝내 인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게 돼요.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싶다고. 근데 경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저 동인이란 역할 기주봉 선생님이 연기한 저 동인의 간병인이었어요 원래 효정은. 그 병원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관계로 만났어요. 물론 이제 저분은 사별을 했었고 동인이란 역할은 아내와 사별한 후에 간병을 받다가 서로를 좋아하게 돼서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동행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 두 분은 무슨 관계신데 이렇게 뭐 참견을 하냐." 그랬더니 저 남자분 그 동인한테 했더니 동인이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동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에 관객석에서 약간 웃는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말이 너무 통쾌할 수가 없었대요. 낭만적으로까지 느껴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은 동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사별이나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던 분들이 같이 또 인제 그 이후의 삶을 재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했어요. 또 그 자식들까지 엮이게 되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일종의 또 상속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그냥 두 분 좋으시면 그냥 사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해요. 근데 영화 속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영화 초반에 두 사람이 마트에 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인제 서로 각자 필요한 걸 이렇게 고르다가 인제 동인이가 그래요. 동인 그분이 "우리가 치약이 떨어졌던가?"라고 물어봐요. 치약을 이렇게 고르면서. 근데 효정이 그래요. 저쪽에서 딴 거로 세제를 고르다가 "내 건 아직 남았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도 지금 집에서 치약도 따로 쓰고 사실 화장실이 두 개여서 다행히 두 개여서 분리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좀 청소가 좀 억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화장실은 절대로 아들과 남편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화장실만 제가 집에서는 청소 담당이고 요리는 남편 담당이거든요. 아주 확실한 분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화장실 청소만큼은 그분이 하라고 하고 저는 인제 제 화장실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제도 비누나 세제도 다 취향이 달라서 따로 써요. 그러면 두 분이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60 평생을 다 따로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각자 취향이 있겠죠.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10 10년 좀 넘었는 11년 됐는데 지금도 너무 같은 집에 살지만 약간 섬처럼 서로를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사는데 뭐 저의 어떤 성향이 좀 반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방도 따로 써요. 그리고 실제로 동인의 서재방을 효정이 쓰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제가 효정 같았어도
아내와 같이 쓰던 그 안방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방을 쓸게요." 하고 침대 같은 거 그냥 하나 놓고 거기다가 그냥 행거 이렇게 놓고 저라도 그렇게 살 것 같거든요. 굳이 그 한 몇십 년을 같이 산 아내와 쓰던 방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그냥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동인이 효정방에 들어갈 때도 항상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서로를 좀 존중하는 그 노년 세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죠. 근데 효정이 음 돌봄, 그러니까 그 간병 일을 주로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동인과 동거를 하면서는 동인이 운영하는 책방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어 그 그런 돌봄이나 어떤 간병 일을 하다 보면 좀 가끔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스킨십을 한다거나 괜히 이상한 또 질문을 한다거나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아마 효정은 동인을 만나기 전에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이미 그런 데 조금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걸 방어하는 근육이 좀 단련되어 있는 사람일 거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성폭행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의 첫 장면이, 여러분 나중에 혹시 영화 보시다가 당황해 하지 마세요. 한 3분 정도가 무지예요. 거기서 소리로만 성폭력을 당하는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 개봉했을 때 극장 앞에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영화가 시작은 했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니까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극장 앞에 긴 그 블랙은 감독의 연출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붙여 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성폭력 이후에 표정은 안 그래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본인이 중 그 가끔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수영을 하거든요. 자기 건강 관리도 있지만 일종의 멘탈 관리이기도 해요. 영화 속의 중간에 효정이란 인물이 우울증 약을 좀 먹고 있었다는 설정인데, 그렇지만 그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으로 많이 회복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가끔 다니는데 수영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아주머니들이, 실제로 예수영 배우님이 굉장히 몸이 이렇게 슬림하신데 그 수영장에 친한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우 몸매가 아직도 처녀같이 늘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 평소에 효정이라면 "에이 뭐."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그런 사건을 겪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막 쌓였던 것들이 분출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늙은이라고 쉽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듣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텐데, 그치만 효정은 늙은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인제 뭐 평소에도 뭐 뭐 얼굴이 뭐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 뭐 다리가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품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은연중에 나오는 말 속에 그게 상대방은 그거를 되게 자기를 품평한다, 평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저도 이 영화를 쓰면서 좀 더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어 어쨌든 효정이 나중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이 성폭력 사건을 계속 내가 수면으로 들춰봤자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나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포기를 해요, 한동안. 그랬다가 동인이 조금 본인이 효정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앞선 생각으로 가해자를 만나서 "네가 사과하면 내가 합의를 해줄게."라는 식으로 약간 조금 선을 넘는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러는 와중에 약간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효정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동인이
자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약간의 실망감도 있고 또 본인이 굳이 갖지 않아야 될 죄책감까지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서 나와요. 나와서 이제 효정이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간병리를 돌보러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인제 치매와 여러 가지 많은 노동이 필요한 간병은 또 많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효정은 다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그래도 고군분투해서 뭔가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던 중에 그 수간호사 본인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병원 가해를 당했던 그 병원을 이 수간호사가 소개해 준 데였거든요. 근데 이 수간호사의 뭐 친척분인가? 그래서 그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면 조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냥 "조심 좀 하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정이 "조심이요? 뭘 어떻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네가 조심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좀 더 조심하지."라고 말한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를 던지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팽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전에 두 분이 이제 잠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효정이 이날도 잘 옷을 갖춰 입고 가서 인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수간호사가 그런 말을 해요. "아 뭐 여전히 고우시네. 뭐 요즘 이러고 다니면 누가 간병이라는 사람으로 보겠어."라고 이게 칭찬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고 애매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예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자격증은 따 놓고 인제 뭐 나중에 내가 노후에 뭐 혹시 직업이 없어지면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돌봄 노동 보호사? 요양보호사인가? 그거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인제 엄마가 그런 일을 하러 가시는데 너무 잘 차려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일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괜히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할까 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제 일상에 제 주변의 노년 여성들, 중년의 여성들 그리고 제 안의 성폭력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초의 접근은 편견을 좀 많이 깨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영화에서 중요했던 지점은 어느 날 이제 영화 준비를 하다가 이 문장을 봤어요. 알베르 까미가 한 얘긴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거 완전 내 얘기네. 내가 쓰고 싶은 얘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용기를 두려움으로 만드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해자들이 왜 첫 번째 우연한 가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폭력은 단 한 번의 우연한 가해는 없다. 네, 보통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은닉이 됐고 그렇게 해도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아주 경미한 뭐 벌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해도 되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이 실제로 영화 속 안에서의 그 가해자 역시도 어떤 딱 한 번 정도 계속 이 사람은 부인을 하거든요.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리고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둘이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서로 합의하에 한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효정의 그런 이야기들은.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관객들에게 당신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좀 더 복잡함을 주고 싶어서 효정이 요즘 가끔 치매 그 선망 증상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믿어주지 않아요. 효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조금 감독으로서는 되게 얄밉지만 주인공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영화가 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다가 다시 일어날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싶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또 하나의 목표. 근데 효정이 제가 이 영화를 쓸 때 어떤 하나의 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공 효정이 트렌치 코트를 탁 졸라매고 가해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장면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짓이거든요. 실제로 대질신문도 가해자를 피해자랑 마주 앉아놓고 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나름의 개연성과 납득이 되게만 만들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트렌치 코트의 그 옷의 기원이 그 군복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고 뭔가 전장에 나가는 여성처럼 내가 이 가해자를 만나든 가해자의 가족을 대면하든 이 더 이상은 내가 누구의 뭐 변호사나 주변의 인물들에게 기대지 않고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끝내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이 가해자가 심지어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동거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거녀가 심지어 임신 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주말에 이제 일이 없어서 주말에 그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는 그 동거녀 집으로 가던 와중에 효정은 그 요렇게 여기가 지금 뭐였지? 강가 쪽이었는데 그 강가길을 이제 택시를 잡을까 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오는 차와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마치 그 집에 갔다 온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가해자가 영화에서 계속 선한 표정을 짓거든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계속. 그러다가 이 장면에서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요.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고 유일하게 자기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 하거든요. 할머니 내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거머리처럼 붙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표정 속에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 보통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할 때 또 하나 생각했던 게 가해자를 가해자다운 얼굴로 가지 말자.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얼굴.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간호조무사 역할로 했잖아요.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면 그 병원 어떤 서열 안에서 또 되게 좀 낮은 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나 이런 사람이 그랬다면 이 영화의 좀 본질이 사라지거든요. 의사로 했으면 아마 이건 어떤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포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효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끝나는 거 보고 싶냐고 하니까 끝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네가 저지른 일 하나하나 다 갚고도 질기게 안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효정에게는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에서 아주 미약하게 좀 드러나거든요. 딸이 있어요. 근데 딸 앞에 당당하게 나서진 못해요. 제가 생각한 그녀의 전사는 아마도 오래전에 딸을 낳고 동거한 남자든 결혼한 남자든 살았는데 그 남자가 약간의 뭐 도박이나 뭐 알코올릭 폭력성이 심해서 아마 도망쳐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딸을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벌어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녹록지 않았고, 하지만 딸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보고 싶어 하고, 언젠가는, 이거는 우리 배우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효정은 통장에 꼬박꼬박 번 돈을 딸에게 주려고 모아놨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무책임하진 않았을 것 같다. 저렇게 나서려고 한다면. 근데 본인이 지금 약간은 또 선망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리기 전에 딸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숙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영화를 이제 집이 영화 상영 끝나고 관객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관객분이 그랬어요. 왜 효정은 저런 사건을 당했는데도 왜 한 번도 영화에서 울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울지 않거든요. 괴로워할 뿐 울진 않아요. 그랬을 때 아마 이게 20대 여성이거나 혹은 뭐 그랬다면 우는 장면 정도 있을 수도 있죠. 억울해서 울건 뭐 비참해서 울건 분노의 눈물이건. 근데 그때 예수영 배우님의 답이 그거였어요. 아마도 이제 간병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숱한 일을 당했을 거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을 지켜내려고 우울증 약도 먹고 뭐 수영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근데 물론 성폭력이라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지만, 내가 인생의 큰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한, 그 딸에 대한 관계를 풀지 못한 입장에서 이 일을 당했다고 울까? 오히려 딸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울지 않고 이 일을 제대로 좀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고 감독과 이제 우리는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이유였고, 끝까지 효정이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다시 고발장을 띄우는 이유는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그 딸을 우연히 그 피아노 가게를 하는 딸을 이렇게 보러 갔더니 딸이 딸과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딸은 지금 효정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그 피아노 가게 가서 가끔 들여다봐요. 마치 피아노를 사러 온 할머니처럼 이렇게 댕댕댕 눌러보면서. 근데 그 주인인 딸이 딸과 통화를 하는데 그게 참 다정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 나오면서, 아, 언젠가 딸에게도 나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의 딸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둘 앞에 언젠가 다시 나타날 때 뭔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 고소장을 내고 그 죄인의 형벌을 제대로 받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떳떳한 인생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물로 저는 이제 만든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세기말로 넘어오면, 세기말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호감인 여성과 굉장히 호감인 여성인데 그 여성의 핸디캡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영화 중반에 사실은 어떤 좀 서로의 치욕적인 부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둘이 약간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근처의 모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욕조에다 얘를 담그고 목욕을 시켜준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영미 같은 경우는 늘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유진을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자기 몸 옷을 입었던 거 훌러덩 벗고 얘를 보호하고 여기 와서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관객들이 처음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미에게는 이 왼쪽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하고 등에 전체적으로 화상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미 역시도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을 일종의 혐오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만 뭐 등에 있는 화상이야 내가 거울로 굳이 안 보면 안 보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이쪽에 있는 화상들은 눈에 띄니까 늘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여성인데, 그때 그럼 우리가 처음 보통 화상을 보면 아이고 어떡해 어쩌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지는 그걸 보다가 피식 웃어요. 야, 그 맨드라미 닮았다. 여러분이 맨드라미 꽃 아시죠? 그거 조금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그 꽃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꼬여 있어 갖고 약간 조금 이렇게 털도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영화에서 사실 맨드라미가 일종의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맨드라미를 주로 볼 때 우리가 꽃가게에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모종 심어다가 이렇게 화분에 키운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못생기고 조금 징그럽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긴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의 인생과도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꽃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 글쎄 정말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꽃말이 치정이에요. 꽃말 이름이 무슨 희망, 사랑, 소망, 뭐 우정 이런 건 들어봤는데 치정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둘이 좋아하는 남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유진의 남편이에요. 비록 위장 결혼은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미에게는 그게 불륜의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유진이 오히려 자기들의 처지를 그냥 까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이제 맨드라미 꽃말이 치정이다 하니까 맨드라미 꽃말이 뭐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륜녀라고 이제 하면서 얘를 막 이제 일종의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웃는데, 근데 사실상 유진이 위장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두 사람 역시나 서로의 결핍과 결함, 어떤 핸디캡들을 보면서 그것을 누구나 반응하는 식의 리액션이 아니라 그거를 약간 한 단계 넘어가서 오히려 그걸 더 조롱하거나 오히려 그걸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어 대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런 대사도 나와요. 인제 중간에 이제 목욕 도우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목욕을 시켜 주고 휠체어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광합성을 일종의 하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왜 썼냐면 여러분 되게 재미있다기보다는 제가 좀 놀랐던 일화인데, 저희 이모가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운동 근육이 퇴화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굴 근육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퇴화되기 때문에 거동은 절대로 인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좀 착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피부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모기예요. 모기 물리면 어떻겠어요? 누가 긁어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 모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름이니까 어디서든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모기가 물린 거예요, 그날. 목욕 도우미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인제 아주머니들도 "아유 뭐 이쁜 얼굴에 스크래치가 났네." 막 약간 이러면서 놀려요. 근데 이제 모기가 여기 눈두덩이에 문 거예요. 그럼 되게 못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또 그게 자존심 상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근데 선크림 좀 발라 달라고 인제 아줌마들이 그거를 놓치고 가 가지고 "아줌마 나 선크림 좀 발라 줘."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영미가 와 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냥 이거 벗기지 말고 바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르는 게 너무 꼼지락거리니까 답답한 거야. 좀 치석치석 좀 바르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영미가 얘가 뭐 못생기든 어떻든 오히려 그거를 좀 놀리고 싶어서 안경을
다시 벗겨서 자기가 쓰고 얼굴을 막 뭉개면서 바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저도 사실은 20대 때 막 선크림 30대 때도 잘 안 바르고 다녔는데 우리 이모다운 우리 영미 유진의 캐릭터는 선크림 하나도 굉장히 꼼꼼하게 바르는 미용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좀 약간 후반부의 장면인데 실제로 이제 숨겨졌던 어떤 인물이 나와요. 유진이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오는데 그에게 본인이 지금 몸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영미가 아니 네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뭐 그러다가 오히려 말을 다시 바꿔요. 아 뭐 꼭 그런 거 있어야 돼? 없으면 좀 어때?"라고 말을 해요. 사실 영화에서 좀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녹이지는 못했는데 영미에게도 결핍이 있거든요. 영미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불화로 이혼을 하고 큰 집에 맡겨져서 큰 집에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온 인물이에요. 근데 큰 집의 오빠가 약간 이제 좀 망난이고 자꾸 사업을 말아먹고 이래서 그 큰 집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를 거둬들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감, 부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지금 돌봄을 그 큰어머니를 돌봄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늘 눈칫밥만 먹으며 살았을까?' 그래서 한쪽이 항상 그 사랑의 애정의 결핍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미도 '나는 왜 아무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 주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유진을 만나면서 "아유 뭐 그런 거 없으면 좀 어때. 그냥 나 우리가 그냥 잘 살면 되지." 약간 그런 맥락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끼어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영화의 처음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69세라는 영화를 준비할 때 정말 이 두 장면을 어떤 키 이미지로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수면 아래로 침잠해 있던 어떤 인물이 어쨌든 영화 속에선 성폭행이라는 아주 큰 사건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영화 속 효정이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 모습은 본인이 팔을 움직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수영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의 첫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영혼이 떠내려가는 느낌 같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냥 가라앉고 싶기만 한 그런 인물이 처음에 수면 아래로 침잠했던 인물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목소리를 내다라는 게 이 영화가 가야 되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효정이 아무도 자신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일종의 고발문 같은 것들을 쭉 쓴 거를 이만큼 프린트를 해서 그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요. 지금 사실 초정은 여기 하지정맥이나 뭐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가지고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효정이 그 병원에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계단실로 이용해서 옥상을 올라가서 그 고발장을 그 옥상에서 바람에 의존해서 그냥 날려보내는 본인이 막 넘기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 알려질 뭐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거는 이미 어떤 어 '내가 숨지 않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어떤 개념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어 수영복을 입고 있던 효정이 나중에 다시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허름한 옷이 아니라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던지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됐고요. 세기말의 사랑 같은 경우도 이 영화는 좀 일종의 좀 컨셉추얼하게 영화의 한 3분의 1이 흑백이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컬러로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곱씹어 보시면 좋을 텐데 아주 1차원적인 이유는 무채색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실제로 이 영미가 이 영화에서 아주 큰 일을 저지르는 게 그 세기말이 오던 그 순간에 좋아하던 남자에게 아 이제 어차피 내일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사랑 고백이나 하고 내가 끝내야겠다. 근데 영미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남자가 사실은 공금횡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마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마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공금횡령한 금액을 그러니까 배송 기자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은 금액을 자신의 월급은 빤하잖아요. 재봉틀을 잘해요. 그 영미가 재봉실 부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메꾸고 있었던 거예요. 무모하죠 참. 그런 좀 바보 같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무모한 여자가 결국에는 죗값을 받고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하면서가 이제 컬러로 바뀌어요 영화가. 그래서 아마 1막과 2, 3막의 톤이 좀 다르거든요. 일종의 저는 관객들에게 약간 일종의 해방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건 영미에게도. 그리고 영미가 늘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나오는데요. 아마 흑백으로 볼 때는 검 흰색이 더러워져서 회색인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운동화를 출소할 때 딱 신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운동화가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영미는 맨날 칙칙하니까 무채색의 옷을 입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선입견으로 바라봤다. 영미가 출소하고 나오는 그 첫 번째 발의 운동화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던 운동화인데 어머 얘는 핑크색 운동화를 신었었구나. 그래서 일종의 관객들에게 선입견을 하나씩 깨는 재미를 주고 싶어서 일부러 좀 이런 컨셉을 잡아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 에필로그인데요. 이게 뭐죠, 여러분? 네. 근데 저기 조그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거울 있잖아요. 제가 두 영화를 이제 뭐 영화진흥위원회나 이렇게 공적 자금을 좀 받아서 영화를 찍으려고 어쨌든 이게 두 영화가 독립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항상 피칭을 할 때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서 좀 보지 못한 그 사각지대를 좀 보여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앞에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효정이란 인물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 속에 아까 말했던 사회적 기준에서 좀 미달된 뭐 약간의 외모로 평가를 받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장애인인 여성 그런 분들에게 갖는 선입견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을 저도 또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영화를 통해서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일말의 각성이 좀 일어났다. 혹은 누군가는 제 영화를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또 새로운 창작물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제 강연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여기 보니까 함께 살피는 우리의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핀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그 사진과도 좀 닮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두 편의 영화뿐만 아니라 어,
실제로 개봉하는 상업 영화 외에도 독립 영화들에서는 사실 이런 시각으로 영화를 만든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영화들에도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런 이 자리에 되게 영광스럽게 초대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